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남 담화를 발표하고 남한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월 북한의 고강도 무력 도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정책협의단은 오늘 미국 워싱턴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백승주 국민대 석좌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김여정 부부장 담화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9월 이후에 6개월여 만에 담화를 냈는데요. 일단은 그 내용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김여정 위원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해서 아주 험한 말로 비난을 했죠. 예. 그 비난을 들으면서 그 선제 타격론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익숙합니다.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임박하고 징후가 있을 때는 선제 타격하겠다 했죠. 국방부에서도 있는 얘기예요. 다시 서욱 장관이 한 이야기는 특별한 얘기는 아닌데 거기 이렇게 반응을 아주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은 예. 무슨 폭력 영화에 나오는 행동대장의 발언 같았어요. 너무 거칠었어요. 격조가 예. 없고. 근데 메시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한의 섭섭함, 또 서욱 장관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을 담아냈는데 아마 서욱 장관을 비난하면서 성동격서죠. 문재인 당선인 윤석열 정부가 천명했던 선제 공격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 예. 겁을 내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좀 하나하나 세밀하게 행간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부분이요. 담화 내용에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언급을 한 건데요. 이건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교수님? 무서운 이야기죠.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핵을 갖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한다면은 객기다 이런 이야기죠. 뭐냐면은 참변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북한이 필요하다면은 핵무기를 실제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겁박이에요. 근데 사실 좀 겁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2000년 6월 13일경에 김여정이 개성 있는 남북 공동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정말 폭파해버렸거든요. 한 800억 가치가 있는 예. 건물을. 예.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섬찟하게 들렸어요.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한다면은 북한에 대한 공격을 선제 타격을 한다면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협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전체적인 큰 협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표현도 한번 짚어볼까요? 이 대목도 눈에 띄었는데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임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아무래도 그 책임을 맡긴 대상이 있을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담화는 김여정이 발표했는데 김여정의 공식 직책이 북한의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에요. 노동당의 예. 중앙위원회 부부장이기 때문에 이 말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위임이란 말을 쓰는데 그 위임은 누가 했겠느냐? 김정은 총비서 또 국무위원장이 했을 거다. 김여정의 목소리가 아니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목소리로 들어달라. 예. 이렇게 그 말의 발언의 무게를 싣기 위한 위임이라 용어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실제로 이번 담화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 많았는데 물론 세세하게 정확한 표현 하나하나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거라고는 볼 수는 없어도 전체적인 맥락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충분히 담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표현 자체가 하나하나 김정은의 결재를 받았다고 봅니다. 위임이란 말을 쓰는 거는 크고 작은 표현 하나하나를 지침을 받은 것이다. 그럼요. 김정은이 결재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내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그동안은 미국을 향해서 좀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표적으로 맘먹고 이런 담화를 냈습니다. 왜 이 시점에 목소리를 냈는가? 지금 새 정부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시기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표적을 이제 서욱 장관을 표적으로 해서 비난을 했지만 맹비난 거칠게 비난했지만 예.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랄까 선제 타격론 그거 운운하면은 참변 비극을 맞이한다 이렇게 경고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윤석열 정부의 등장,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안보 정책, 대북 정책에 대해서 겁을 지레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거친 표현을 하는 것이 약간의 긴장감에서 나온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보신 거네요. 긴장을 좀 고조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전체 긴장 지수를 높이면은 결국 이 긴장에 대한 책임을 북한은 늘 그렇게 왔으니까 예. 새 정부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한반도 정치가 긴장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한국에 있어서 정치 지형으로 보면 긴장이 높아지는 것도 싫어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국내 정치, 대한민국 정치에 영향을 주려는 이런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긴장을 고조시키면은 새 정부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고려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북 정책 등을 조율하기 위해서 미국에 파견한 한미 정책 협의단 오늘 워싱턴에 도착을 했는데요. 먼저 박진 단장의 목소리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안보 공약 그리고 한미 동맹의 포괄적인 전략 동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서 동맹을 위한 협의가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본 영상에서 그 자리에서 한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대북 지원, 경제 협력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좀 원론적이고 일반적이고 이때까지 우리 정부가 늘 유지해왔죠. 유지해왔던 입장들인데 북한이 비핵화에 진실있게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경제협력을 할 수도 있다. 비핵화를 촉구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앞부분이 좀 차별화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정부가 늘 정치 협의할 때 제재 완화를 늘 매달려서 제재 완화를 하자, 제재 완화를 하자는 주제를 많이 의제를 삼았는데 이번에는 정치 협의를 하러 가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원칙의 어떤 국제 공조, 한미 공조를 강조하면서 그래도 한미 공조하면서도 북한이 그 비핵화에 좀 났으면은 이전과 같이 우리가 준비한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런 원론적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원론적 입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전제가 바람직하죠. 예. 전제가 비핵화니까 예.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겠습니다만 이제 인센티브라고 했을 때 대북 지원 경제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가장 취급한 것이 북한의 지금 인도주의적 어떤 지원의 문제가 있죠. 식량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북한이 이 경제협력이 났으면은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수많은 정책들이 마련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새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잘한다면 북한이 핵폐기 나선다면은 더 이상으로 협력할 준비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방미 일정 이야기 좀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물론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박 단장을 포함해서 한미정책협의단 이번에는 좀 어떤 인물들을 만나서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될까요? 이번에 특사단이라는 말이 우리 국민한테 익숙하잖아요. 특사단을 안 보려고 정책협의단을 보냈습니다. 그중에 협의단 구성 내용도 보면은 일본 전문가도 들어있고요. 중국 전문가도 그렇습니다. 들어있고 또 언론인도 있고 또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우리 장군도 들어있고 이런데 실질적인 어떤 협의를 하려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가서 만나게 될 분들은 주로 이제 실질적인 정책 협의를 해야 되니까 대한반도 정책, 대한 정책을 다루는 분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그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죠. 웬디 셔먼 한반도 정책 조정관리 웬디 셔먼을 만나서 의논을 좀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을 만날 계획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보보좌관을 만나서 우리 당선인의 그 메시지를 친서를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의회 지도자들 또 그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 실질적인 정책 협의를 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철저히 보안을 지키면서 이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 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할 경우에 관련 것들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예민하게 반응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안을 지키면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과거에도 이제 비슷한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을 텐데 보통 이제 방미를 하게 되면 만나는 인물들이 뭐 유사한가요? 아니면은 그 좀 또 다른 인물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엿볼 수 있는 어떤 기조도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도 그 국회에 있을 때 한 3차례 정도 정당대 국회 대표로 방미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예. 좀 그 우리가 만나야 될 분들이 필수적으로 만나야 될 분들이 거의 좀 정해져 있어요. 국무부에 한 번 더 그렇군요. 전문가들, 예, 한 번 예.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또 의회에 그 아태소위 위원장이나 또 외교위원장들 있고 또 한 번 더 전문가들 만나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국무부 중심의 정책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아주 심도 있게 아주 중요한 주제 예. 정면으로 다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 특사가 아니고 정책 협의단 이름 붙여서 또 정책을 실제로 다루는 분들이 또 장관 물망에 올라 있는 두 분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외교부 장관 물망에 올라 있어서 예. 어느 방미단보다도 좀 실질적인 의논을 논의를 하는 그런 방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장 부단장의 이제 장관 이야기도 잠시 후에 저희가 하게 될 텐데 일단 협의단이 윤석열 당선인의 친서 또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혹시나 바이든 대통령 블링컨 국무장관과 좀 직접 면담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깜짝 미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 단장인 박진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 특별한 친분을 갖고 있어요. 박진 의원이 우리 국회의 외교위원장을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예. 상임위원 할 때 그 당시에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장이 바이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만난 적도 있고, 그래서 특별한 친분을 갖고 있어요. 가서 어떻게 연결되어서 그렇군요. 박진 단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깜짝 미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블링컨 국무장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장관 일정상 내일쯤에 유럽을 출장을 간다 그래요. 그렇군요. 오늘 만나야 되는데 만날 일정이 없다면 만나기 좀 힘들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이 됐는데 협의단의 박진 단장 그리고 조태용 부단장 지금 윤석열 정부 외교장관 후보군으로 거론이 또 되고 있어서 일단 두 사람의 면면 어떤지도 좀 짚어주시고요. 교수께서는 또 두 인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두 분 다 제가 같이 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박진 의원 같은 경우, 박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예.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외통위에 인수위 간사를 했어요. 그때 저 자문위원으로서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으로 회의를 했던 적이 있어서 예. 그 뒤로도 계속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저 가슴속에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를 한번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셨군요. 정말 전문성과 또 거기에 따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 조태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차관을 같이 했습니다. 예. 외교부 차관을 하고 저는 국방부 차관을 했는데 예. 그러면 그 안보 관련 차관들이 매주 모여서 NSC 실무회의를 합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의논을 했죠. 예. 정말 꼼꼼하고요. 외교부 모든 업무에 꼼꼼하게 준비하고 절제된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마 외교부 직원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나 해외 공간에 대사를 임명할 때 캠프 인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외교부 직원들이 사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예. 외교부 출신 정통 외교부에서 평생을 보낸 조태용 장관이 오면 무엇보다도 그 외교부의 우리 외교관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다 정말 교대교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차례하고 두 차례하고 외교부 장관으로 충분한 자질과 역량과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교대로 했으면 좋을 정도로 두 분 다 이제 적절하다 그 자리에 맞는 분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누가 이제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현 정부와 좀 다른 기조로 갈 것이다. 이건 좀 어느 정도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미 관계, 대북 관계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어떻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되더라도 그 장관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통령의 그 외교 철학과 외교 비전을 구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좀 문재인 정부보다는 한미 동맹의 복원을 강조하고 있고 예. 또 북한에 대해서 북한 눈치 보기 이제 그만하겠다, 당당하게 하겠다. 대북 정책에도 굉장히 당당한 대북 정책, 또 한미 동맹을 더 실질적으로 중요시하는 그러한
외교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끝으로 이 질문 드리고 오늘 대담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북한의 대형 기념 행사가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추가 무력 도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저희 담화 이야기도 해봤습니다만 핵실험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 봤을 때 핵실험 가능성 유력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또 네, 시기적으로도 한번 핵실험을 할 말씀해 가능성이 좀 예. 있죠. 예. 북한이 박근혜 정부의 그 인수위원회 시절에 핵실험을 했어요. 2013년 2월 10일 핵실험을 해서 박근혜 정부가 준비해놨던 대북 신뢰 프로세스가 완전히 망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인수위 기간 전후에서 북한은 그런 도발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그렇게 또 ICBM을 쏘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국내 정책 관련해서 봤을 때는 추가 핵실험할 가능성이 많다. 전략적인 어떤 여건만 많고 예. 물리적으로 봐도 지금 그 핵실험장 주변에 토지 굴착 공사 인원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정보 판단을 해도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봤을 때 4월 중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어떤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를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백승주 국민대 석좌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